오늘은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대담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이라든지 이공계열의 수재들만 모인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그분들의 고뇌가 뭔지, 고민이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쭉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요. 네. 일단 저희 먼저 소개 말씀 먼저. 그렇게 삥 돌아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봐요. 저희 이 프로그램 왜 진행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우선 자기소개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20학번 재학 중인 심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이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정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박형규입니다. 그래. 학생이 먼저 하게 된 취지하고 이제 이야기해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홍준표 의원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홍준표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카이스트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룹 리더십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강의실 내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진정한 리더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준표 의원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선 정치인으로서 홍준표 의원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엄청난 거물이시고 또한 검사로서도 우직하게 본인의 신념을 지키셨던 분이시기에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의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국 사태도 있었고 성대 교수 딸의 논문 대필 문제도 있었고 수시 스펙 쌓기가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많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한 것 같습니다. 수시와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 뽑는 비율이 지금 한 25%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전부 수시나 뭐 특채 이상하게 다 들어가 버리고 입학 사정관제도 뭐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정시로 뽑는 게 한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수시를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서민들의 자제들은 스펙 쌓을 기회가 없어요. 스펙 쌓으려면 우선 돈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조국 딸 스펙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쌓는 방법을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학 입시 제도가 신분 세습 제도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상류층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서민들은 좋은 대학 갈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대학 입시 제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력고사를 수능시험이죠, 이제. 뭐, 우리 때는 대학 예비고사 제도였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제도로 갔다가 수능으로 바뀌었죠. 수능시험을 1년에 2번만 보자. 한 번 봐가지고 성부를 하기에는,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2번 봐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응시하고 오로지 수능만으로 대학을 선발하자. 난 그런 이야기를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학사정관 제도, 수시 입학 제도, 또 뭐 학생부 제도 뭐 이런 거 다 이용해서 뽑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정교조 교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학생부에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런 지난번에 인흥고 사태도 있었죠. 서울에 정교조 교사들 딱 평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생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만 그럴싸하게 했죠. 기회는 평등하다.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과정이 공정하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결과가 정의롭다.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력사회로 돌아가자. 부모들이나 그 혜택으로부터 떠나서 오로지 학생들의 실력사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는 수능 2번 보고 그 성적으로만 대학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다음으로 이시훈 학생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취업난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취업난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과 청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그 무렵에는 대한민국이 팽창기에 있었어요. 70년대 이제 후반에는 팽창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취업을 갖다가 한 곳을 한 게 아니고 서너 곳을 해요. 그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가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이 팽창하던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1차적인 한계에 왔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는 그 노동 인력 외에는 충원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한계성 사회에 와서. 그래서 취업문이 좁아지고 힘들게 됐지만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그 시절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웹툰 잘 그리는 사람은 또 웹툰만 그려서도 그거는 엄청나게 부를 누릴 수가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요즘 BTS 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 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의 1등은 세계의 100등도 못 되던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한국의 브랜드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해졌죠. 일자리가. 그런데 문제 정부가 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듭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주고 민간 기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억제하고 억압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또 돈을 많이 벌면 뺏어가는 사회가 되니까 지금 한국 세제도 크게 잘못됐어요. 자기 장의로 돈을 벌었으면 마음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는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억압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 더 창의와 실력을 바탕으로 확장하고 커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정부에서, 결국 정부라는 것은 그것에 불과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관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가 아니고 워낙 커져 버렸으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돼 버렸으니까 한국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기업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더 확고해야 되고, 두 번째 공무원 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 시대고 AI 시대입니다. 그럼 과거와 달리 공무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도 나라 운영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것은 공무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량진에 한 가보시면 국업 공무원 보려고 거기에 전부 재수하고 있어요. 저희들 시절에 국업 공무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었습니다. 대졸자는 국업 공무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요. 전부 민간 기업으로 다 갔지.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60년대 중반으로 문정권 들어와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가 왜 망했냐? 그리스는 강성 노조가 워낙 파업을 일삼으니까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리스는 관광하고 해운밖에 없어요. 관광하고 해운. 그래 있다 보니까 전부 일자리는 어디서 만드냐?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요.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보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 4사람이 할 수 있게 공공일자리를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린다고. 늘여놔놓고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 되면 연금을 95%를 줘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가 묘한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 이상이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비율이. 사람이 죽으면, 공직이 있다 죽으면 연금을 못 받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그 장부상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공공기관 일자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많은 나라는 절대 그거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수한 인재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하냐? 민간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역행하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는 줄이고 공무원 수는, 그 다음 민간 일자리를 말해 주려고 하면 민간이,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그런 국가 체제로 가지 않고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집니다. 금년에도 아마 젊은이들 일자리가 사실상 저희들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없어지고 또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역동적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그걸 갖다가 간섭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그 끌고 가는 경제를 나라 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AI가 나오고 나면 최근에 뭐 기본소득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는데 AI가 되면 많은 실업자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영국 산업혁명을 할 때 방적기, 말하자면 수공업을 하다가 방적기가 들어와 가지고 기계가 배를 짜기 시작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러다이트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찾아보면 나올 거야. 러다이트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기계가 발명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훨씬 줄어들었죠. 노동 강도가. 대신 생산력은 높아졌죠. 또 일자리가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많아지죠. 새로운 일자리가. AI 시대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그 앤드류 양인가 그 사람이 뭐 그 쓴 책 한 권 가지고 한국 그 여의도 정치인들이 그거 보고 AI 오면 전부 그 실업자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내가 그거 쳐다보고 참 영국의 산업혁명 때 기계 파괴운동을 연상시키는 그런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AI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또 생깁니다. 없어지는 직종도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세상이 되고 노동 강도가 적게 일하고 보수는 많은 그런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류한테는 참으로 고마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전문 연구 요원의 TO가 줄어들면서 카이스트를 가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전문 연구 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도가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과학 입국을 내걸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 했죠. 또 이건희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천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어 살린다. 과학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키스트를 만들었고 또 키스트가 모태가 돼서 카이스트가 생기고 이런 이공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갔고 일부에서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주 그 후발주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래 앞서가고 있는 거는 결국 그게 과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과학 전문가들, 그분들의 병력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상이 좀 변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의과대학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카이스트에서 문과로 가가지고 변호사 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은 이공계열의 과학 입국을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된다면 병역 문제는 옛날처럼 편하게 해주는 게 맞죠. 거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병역제도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결국에 국민개병제도에서 모병제로 가야 될 겁니다. 모병제로 가야 될 거예요.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군대 가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병제로 가고 대신 이제 그 모병제에 해당하는 국방비 소요분은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불문하고 똑같이 국방세를 내자 이거예요. 그래 내고 그분들은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 40만 개의 일자리가 자연스레 생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직업으로 군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있을 수가 있나? 관심사병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7월에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또 다음 질문도 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재부에서 이제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병역을 승진 대상 연차에 합산지지 못하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상 없는 희생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남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노르웨이는 여성도 징집합니다. 그건 의무 징집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랍하고 늘 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성도 징집 대상이고 노르웨이는 러시아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늘 러시아가 가상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징집을 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도 징집 대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징집 대상이 됐어요. 군대 문제 가지고 여성들 보고 왜 남자만 가야 하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나는 좀 그렇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의무징집제가 계속되면 의무징집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국가에 대한 희생을 제대군인들한테는 공무원 채용이나 취업할 때 가산점을 줘야 된다. 난 가산점을 주장을 지난 대선 때도 했습니다. 가산점 주장을 하고 또 결국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복무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복무가산점도 그건 줘야 된다. 경력가산점도. 나는 그 주장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문제도 결국 모병제 실시가 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모교인 고려대 예를 들면 지난 2013년 고려대 소유 개운산 부지에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삽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려대의 수용률은 10.8%로 수도권 대학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숙이라든지 또는 전월세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나. 그래서 내 경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세곡동에 거기에 남명학사라고 지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2인 1실로 하고 거기에 헬스장, 목욕탕 전부 사우나 시설 다 해주고 2인 1실로 하고 한 달에 숙식비가 15만으로 책정해서 제가 있을 때는 남명학사라고 우리 경남의 정신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대구 경북의 정신은 태계 이황 선생이고,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의 호를 따서 남명학사라고 세곡동에 한 400억 들여가지고 지어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400명의 남녀 학생들이 경남 출신들은 서민 자제들은 우선 입소를 시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우선 입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학은 기숙사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죠. 전부 기숙사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기숙사에 있기 싫은 사람들,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밖에서 오피스텔에 부모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다면 오피스텔에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학은 전부 기숙사 체제로 가는 게 맞겠죠. 고려대학교 개운사 그 뒤에 기숙사 신축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그 학교 앞에 하숙집의 분들이 좀 반발하더라도 그거는 학교에서 그거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거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합니다. 즉 초기 자산이 없어 전세보다 월세로,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형태의 거주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청년의 부담만 더욱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청년 주거 실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1인 가구가 늘어나는가? 그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독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교육시키기가 힘들고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회피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1인 가구를 줄이려면 물론 청년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건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되면 한국 사회가 동력이 없죠. 동력이 없죠. 저희들 때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거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애를 못 낳게 했어요. 인구가 너무 분다고. 응?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당시도 제가 검사할 때인데 애 셋 낳으면 자식이 서이면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의료보험은 2명까지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식이 2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앞으로 할 건데 셋째 낳아가지고 의료보험도 없이 어떻게 키우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 양육하기 힘드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요. 그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럼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국가의 장려를 위해서. 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를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가가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럼 1인 가구가 줄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학생이 말하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때 1인 가구 문제가 남았죠. 그거는 가능하면 대학 시절에는 기숙사로 해결하고 기숙사가 제대로 완비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 결혼하면 부동산을 저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럴 당시에 80년대 초부터는 처음 만나서 월세를 살아요. 저도 그랬고 그 다음 전세 살아요. 응? 그 다음에 13평 아파트로 가요. 그 다음에 24평 아파트로 가요. 그 다음에 33평 아파트로 가요. 조금씩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45 아파트로 가고 지금 내 아파트 사는 게 저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그걸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살림을 키워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저 같은 경우에 1원도 없어요. 돈 1원도 없어요. 저는 뭐 아버님이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젊은이들이 부모 밑에서 캥거루족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사회 구조가 좀 바뀌면 주거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을 이래 억누르고 가진 자 것을 뺏으려고 하는 정책을 사용해서는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론으로 풀어줘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도 나는 왜 청구 제한을 하고 용적률 제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힘든 지역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가 내 집을 헐고 새롭게 내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국가가 억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좀 나오면 그걸 개발 이익이라고 환수해 가려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거치고 자율적으로 풀리도록 놔두면 될 것을 그걸
국가가 규제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고 또 가진 자들 거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이거예요. 예컨대 요즘 뭐 종부세라고 그러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종부세라는 거는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집이 9억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돼요. 집에는 재산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근데 재산세 외에 9억 넘는 아파트나 집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또 내거든? 그거 왜 내냐? 종합부동산세라는 종부세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 종합으로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종부세인데, 지금은 9억만 넘으면 전부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라고 하거든? 그 위헌이야, 위헌.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종부세 갖고 소송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한 분들이야. 응?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좀 자유시장론으로 풀어주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서울 도심 이런 데는 이 청구 제한을 하면 안 돼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고밀도로 올라가야지. 4, 50 정도 짓게 놔두고 그렇게 풀어줘가지고 정말로 나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교회로 나가 살면 되잖아요. 도시에 살아야 하는 사람은 왜 그걸 12층으로 제한하고 뭐 10층 제한하고 그래 하느냐 이거예요. 뉴욕 가봐요. 마철루처럼 그래 하고 도시면 나그네요. 지금 홍콩 가봐요. 그 산비탈에 4, 50층 아파트 있고 홍콩이 세계에서 제일 부동산이 비싸죠. 근데 왜 그러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하는 것도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이제는 자유시장론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 그러면 부동산이 잡힐 것이다. 네. 네, 국내에서는 최상위 이공계 인재들이 주로 과학자보다 의사를 택하는데요. 카이스트에서도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대로 진학하는 동기들, 선배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의대 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향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말을 먹고 해봐. 내가 말이 그래. 네. 그 의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국내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가능하면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해외 유학 간 중국인들이 전부 중국으로 돌아가요. 중국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과학 인재들이 중국에 다 돌아가가지고 중국에 지금 이런 G2라고 하잖아요. 세계 2위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해외에 우리 과학 인재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전 대통령 끝나고 문민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전부 해외로 돌아나가 버렸어요. 왜 나가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왜 카이스트에서 의과대학으로 가냐? 대접을 안 해주니까. 과학자들한테 끈질기게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획기적인 거 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그걸 기다리고 평생에 하나만 발명해 줘도 되는데 자꾸 그래 하니까 과학자들한테 대접을 안 해주니까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과학기술 입국이란 말을 그건 옛날 박정희 시대 하던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이 없어졌어요. 과학기술처 장관이 그 당시에 생긴 건데 그러면 과학자들을 한국 사회에 최상위로 존경해주는 풍토가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물질적인 보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주니까 의사로 가버리지. 그거 안 해주니까 해외로 돌아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한국은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삼성이 왜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됐을까요? 삼성은 해외에서 영입하는 반도체 기술자나 반도체 거기에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거는 상상지 못하는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로 계속 앞서 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과학 입국이라는 그 말이 박정희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어야지 과학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죠. 세상이 그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거 아마 진작 이야기를 페이스북 통해서 한번 했는데 지금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도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받아야죠. 응? 교수분들 월급도 깎아야지. 그거 맞지 않죠? 응? 지금 앉아서 1년 내내 강의 안 하고 사이버 강의만 해가지고 그 교수들이 월급은 제대로 다 챙겨가고 학생들은 전부 돈 다 내라. 그럼 사이버 대학까지 뭐 하려고 그 오프라인 대학으로 가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등록금 그 대폭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을 안 하는데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가면 도서관도 이용하고 학교 이용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못하게 해놓고 도서관하고 다 못하게 해놓고 왜 그 이용료를 다 받아요? 수업 그 등록금이나 그 수업료 내는 데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한테 수업 받는 것만이 포함된 게 아니고 학교 시설 모든 이용권 또 학생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 뭐 이게 다 포함된 게 등록금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이버 강의만 집에서 듣는데 그걸 왜 등록금을 다 내라고 합니까? 그거는 정의에 맞지 않죠? 그 등록금 대폭 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참 착해. 스트라이크를 그런 거로 해버려야 돼. 집단적으로. 막 수업 거부를 하든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깎아야지. 그게 맞지. 딴 거로 스트라이크 하지 말고 그런 거로 해야 돼.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질문인데, 이제 이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던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K자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간 사다리는 아직 존재한지, 그리고 정책으로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사실 양극화라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소득 격차가.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우리가 IMF를 여러분들은 안 해봤지만은 97년도 IMF 때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면 막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가진 자는 그 자본 이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IMF 때 금리는 25%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리가.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은 그 금리만 받아도 계속 돈이 쌓이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자기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언택트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잘 벌어요. 지금. 그리고 그 망한 데는 극장, 공연장,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데는 진짜 망하기 직전이고. 그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는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 경제 구조가 달라질 겁니다. 재택근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고, 재택근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집하고 오피스하고 사무실하고 거리가 좁아지고 오히려 홈피스라는 개념의 건물도 나올 거예요.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가면 그게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도 없어지고 출퇴근의 부담도 없어지잖아요.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 그 외곽지대에서 시내 한번 들어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죠. 출퇴근에. 하루에 4-5시간씩 잠 못 버리면 너무나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 출퇴근하는 게 이게 없어질 거라고. 그럼 홈피스 시대가 될 거야. 홈 오피스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소득 양극화 문제에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경제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항하는 기업이나 나라만이 또다시 번영을 이룰 기회가 올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네, 저희가 카이스트 학생인 만큼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벼운 질문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과학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2학년 때 이제 문과 계통으로 대학 갈는지 이과 계통으로 대학 갈는지 나뉠 때 문과 이과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의과대학을 가려고 이과로 갔어요. 이과로 가서 이과에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때 수학 2의 정석을 봤죠? 그 요즘은 안 보지. 네, 저희도. 네. 수학 2의 정석 공부하면서 이제 이과로 갔는데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는 이과에서 문과 시험을 치기가 그래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어 1, 2가 있는데 국어는 1은 현대무이고 2는 고무입니다. 문과에만 고문을 가르쳐주고 이과에는 현대문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우리는 본고사 시험이 있던 시절이라서 본고사에 보면 현대문 고문이 6대4 비율로 나와요. 6이 현대문이고 4가 고문인데 나는 이과대학 가려고 원래 이제 이과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71년 10월에 저희 집이 참 어려워가지고 의과대학을 보내면 학비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육사를 가라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이제 특차시험을 봤어요. 특차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있다가 12월 달에 대학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이제 육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고사 합격했는데 그에 연말돼 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시골 파출소 지서 잡혀가는 거 보고 나중에 그게 2년 뒤에 그게 누명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거 보고 경찰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가혹하게 하는 걸 안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내가 경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검사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 그 검사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법과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월 달에 부랴부랴 문과 대학 입시 25일 앞뒀죠. 육사 포기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갔죠. 고문 빵점 묻고. 다른 걸 되게 딴 걸 잘 받겠죠. 딴 거를 잘 받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서울대학만 유일하게 제2외국어를 시험을 봤어요. 제2외국어라는 거는 독일어, 불어 중에 하나를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거의 60점짜리 본고사가 있었는데 저는 대구서 고등학교 나올 때 그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삼류고등학교라서 독일어, 불어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그 당시에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농가대학도 못 가요. 60점 빵점 묻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어 불어가 없는 대학을 고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원래 나는 이과입니다. 수학을 잘했죠. 그리고 최근 AI가 굉장히 뜨거운데 의원님께서 경험하신 AI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나는 사례라기보다 네. 지난번에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아만 3, 4단 해요. 아만 3, 4단 두는데 AI하고 이세돌 국수하고 뜨는 걸 보면서 야 AI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원래 저 바둑이라는 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바둑은 인간한테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바둑적으로는요. 천변만화하는 경우의 수가 그래 많아요. 그래서 바둑은 저거는 기계가 사람을 못 이길 것이다. 그래 봤는데 얼마나 AI가 지금 이제 최고조로 와버렸나 하면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다. 그걸 보고 알파고 그걸 쳐다보고 정말 AI 시대가 왔는가 보다.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학 정책에 관한 질문인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신지. 그거는 여태 이야기에서 다 나왔는데 과학 입국 나라 세우는 과학 입국을 다시 한번
국정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삼으면 과학자에 대한 대접, 과학자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평가 이게 다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그게 제일 과학자들이 존중받았죠.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과학 입국 이것을 국정지표로 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질문 몇 개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당대표랑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 등등 오랜 기간 리더의 위치에 계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의 덕목, 그리고 리더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검사 시절에 외로운 길을 걸으실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거꾸로 대답을 하면 검사 시절에 힘든 역정을 걸었다는 거는 검사를 그만두더라도 옛날처럼 굶지는 않겠다.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검사를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옛날처럼 밥 굶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하는 동안은 올바르게 한다.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 같은 이런 분단국가고 참 살기 힘든 이런 나라에서는 리더의 덕목은 강단과 결기입니다. 리더가 우유부단해서 안 되고 리더가 머뭇거려서 안 되고 추진력, 강단, 결기 그게 있어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오죠. 저 사람 따라가니까 별로 틀린 게 없더라.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고 남 탓하고 그리고 유약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리더는 동정을 받아서는 안 돼요. 리더는 동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리더는 모든 것은 자기 책임하에 결정을 해야 돼요.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쓰는 경기가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의역을 하면 그 뜻이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핵투하를 합니다. 리더의 조건은 나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앞서 답변해 주신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정 철학이 첫째라고 봅니다. 나라에 대한 통치 철학이 국민들이 좀 제대로 한번 보고 찍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 나라 망치는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국정 철학도 안 보고
저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좀 보지도 않고 내 지역 사람이니까 찍는다.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순하게 생겼으니까 찍는다.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밖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낯가루면서 살기 힘든다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골프 치러 가서 낯가루면서 옷 갈아입으면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접어야 되고 한국도 떠나야 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때 다 듣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 정책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 국정 철학, 그리고 소신, 뭐 그거 다 보고 투표를 해야지. 사람은 안 보고 이미지 좋다고 투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않느냐.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고 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가 요체가 민주주의 요체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했으면 국민들은 5년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더 배가 되어서 저희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카이스트 학생인 만큼 과학 입국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는 정말 와닿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 캠퍼스를 지나다 보면은 카이스트 역사가 설명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박정희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지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서 한번 다시금 과학이 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얻게 된 기회라서 사실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많은 인상도 받았고 생각을 좀 다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더 깨어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의원님과 솔직담백하게 질의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리더십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만큼 이제 의원님의 인터뷰를 듣고 정말 잘 찾아왔다고 생각된 게 일단 또 되게 처음 봤을 때 카리스마가 되게 있으셨고 근데 또 되게 웃으실 때는 또 되게 또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이들로서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제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아무쪼록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간 것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 응답하라 1988인가? 내가 그걸 이제 그 20부작인가 그런데 그 한 편마다 1시간 반을 더 해야 하더라고. 근데 오늘 돌아가면 20부작 마지막을 봅니다.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것만 봐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좀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상문동 골목길이야. 골목길에 이웃끼리 그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같이 하고 니꺼 내꺼 없고
음식 하나 하면 전부 이웃집에 다 돌리고, 그리고 이웃집에 학생들하고 같이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형제 같고, 그게 내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저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든 시절에. 요즘 와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나.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저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의 골목의 서민들의 삶이야. 삶인데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남을 도와준다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저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눈만 뜨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오늘 카이스트 수재들 만나서 저도 오랜만에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나? 40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과학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올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 말 들어보니까 오늘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 같고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20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힘든 시절을 어떻게 보내냐? 솔로몬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힘든 걸 참고 견딜 때는 난 솔로몬 잠언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 말로 힘든 시간을 극복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희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물론 그거 다 좋은 말이에요. 처칠이 말하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제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 보낼 때는 꼭 그 말을 솔로몬 잠언을 머릿속에 그리고 보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끝.